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73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집은 남편과 내가 젊었을 때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장만했습니다. 대출도 없고 낡았지만 벽돌 하나하나에 우리 부부의 땀이 서려 있어요. 5년 전 영감이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별다른 유산은 없었지만 우리가 평생을 산 이 집과 세를 놓아 월세를 받는 옆집을 남겨주었죠. 그 후로 혼자 지내는데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120만 원이 나오고 옆집 월세로 100만 원을 더 받으니 한 달에 22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죠. 평소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계란 한 알도 2번에 나눠 먹고 샴푸는 꼭 리필용으로 사서 최대한 오래 씁니다. 옷은 10년째 새 것을 사본 적이 없고 휴대폰은 3년 전 딸애가 쓰던 걸 물려받아 쓰고 있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어느덧 통장 잔고와 적금, 펀드를 합쳐 3억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어요. 딸은 인천으로 시집 가서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집값이 비싸 집은 못 사고 며느리와 손주랑 같이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죠. 최근 몇 년간은 아들 집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나한테 살가운 편이 아니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그렇게 서먹함이 쌓여갔지만 굳이 따지고 싶진 않았어요. 어미 마음이라는 게 다 자식과 손주에게 쏠리게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어머니, 그거 아세요? 민준이가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요.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가슴 벅찬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내 손주 민준이는 올해 18. 고등학생 내내 공부만 하던 착한 아이입니다. 같이 살진 않지만 명절마다 꼬박꼬박 세배를 하고 언젠가는 가스레인지 밑에 낡은 호스를 갈아준 적도 있어요. 어릴 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집 사드릴게요. 그 말을 내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죠. 그래서 민준이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을 고민한 끝에 은행에 가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찾기로 했습니다. 500만 원, 무려 5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80살이 되면 새 세탁기랑 좋은 침대 매트리스를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나중에 사도 되지만 민준이의 18살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이잖아요.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니까요. 은행에 갔을 때 일부러 직원에게 부탁해서 빳빳한 5만 원권 신권으로 바꿨습니다. 100장을 전부 봉투에 하나하나 넣어 고운 보자기에 쌌습니다.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할머니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진심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직접 축하금을 전해주러 나섰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상도 했어요. 민준이가 이 두둑한 봉투를 보고는 달려와 나를 껴안으며 할머니, 역시 할머니가 최고예요. 라고 말해주는 상상 말입니다. 그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먼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축하금은 전날 밤에 미리 싸뒀죠. 5만 원짜리 신권 100장을 붉은 봉투에 반듯하게 넣어 고무줄로 2번 감고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축하금 외에도 내가 직접 만든 약과 2상자와 과일, 한 봉지를 준비했어요. 사과는 시장에서 갓 사온 것이고 배는 이웃집에서 준 것이었죠.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고 젖은 종이로 감쌌습니다.
길에서 상할까 봐서요. 평소에는 아까워서 잘 입지 않던 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재작년 딸애가 어버이날 선물로 사준 옷인데 이 색이 나를 젊어 보이게 한다고 했어요. 머리도 곱게 빗고 헤어 오일로 살짝 눌러주었습니다. 립밤도 조금 발랐고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내가 잘 지내고 있고 초라한 모습으로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안양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탄 뒤 강동역에 내려서 걸어가기까지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7월의 서울은 찜통 같았어요.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볕에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나는 쇼핑백을 들고 지하철역에서 나왔는데 2블록도 채 걷지 않아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등은 끈적거리고 쇼핑백 손잡이가 손바닥을 아프게 파고들었죠. 편의점 앞에 잠시 앉아 쉬다가 천천히 아들 집 아파트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 집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올 때마다 2번은 쉬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3층에 이르렀을 때 이미 가슴이 답답해져서 벽에 기대숨을 골랐습니다. 쇼핑백은 내 평생의 기대를 짊어진 것처럼 팔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2분쯤 지나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걸으면서 민준이를 만날 장면을 상상했죠.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손자가 서울대에 합격한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할머니인 내가 직접 와서 축하해주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 머리는 부스스했고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 내가 안 올 수 있나. 축하도 해주고 민준이 격려도 좀 해주려고 왔지. 나는 쇼핑백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과자도 좀 가져오고 축하금도 좀 준비했어. 원래는 의아한 표정이던 며느리는 축하금이라는 2글자를 듣자마자 안색이 확 바뀌었습니다. 먼저 찌푸렸던 미간이 풀리더니 이내 얼굴 전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님, 뭘 이런 걸 다. 어서 들어오세요. 밖이 많이 덥죠? 며느리는 내 손에서 쇼핑백을 받아들고 허리를 굽혀 신발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며 한편으로는 시원한 물을 따르고 선풍기를 틀어주더군요. 제가 방금 청소 중이라 옷차림이 좀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오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러고는 수건까지 가져와 내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살갑고 다정한 모습에 나는 그 태도 변화를 보며 기쁘다기보다는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 축하금 민준이가 알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지금 방에 있는데 불러올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됐다. 나 잠시만 쉬었다가 점심때 같이 밥이나 먹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피곤해 보이세요. 방에 들어가서 좀 누우시겠어요? 방에 에어컨 막 켜놨어요. 며느리는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정말 시원했고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침대에는 시원한 여름 이불이 깔려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더위를 먹으면 숨이 차는데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커튼을 쳐주며 말했습니다. 조금 누워 계세요. 이따 식사 때 부를게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나는 베개에 기대 천천히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민준이가 축하금을 받고는 활짝 웃으며 달려와 할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아마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겠지요. 창밖의 햇살은 커튼에 가려졌고
방은 고요했습니다. 눈을 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한숨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을 줄은. 내가 잠에서 깬 것은 웅얼거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커튼이 단단히 쳐져 있어 방 안은 어두웠고 눈을 떴을 때 몇 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가려 했습니다. 방을 나올 때 슬리퍼를 신지 않아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죠.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다만 부엌 쪽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약간의 우월감과 경멸이 섞인 말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라니까. 우리 엄마는 200만 원 주셨는데. 근데 언니 그거 알아? 오늘 그 노인네가 웬 보자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 내가 보기엔 적어도 500만 원은 될 거야.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 말이 안 돼.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혼자서 집 2채 가지고 월세까지 받잖아. 한 달에 200은 넘게 벌걸? 은행에 돈도 몇 억은 좋게 있을 거야. 고작 몇십만 원으로 퉁칠 리가 없어. 전화기 저편의 상대는 아마 그녀의 언니인 듯 했습니다. 그녀가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라도 좀 받아내야지. 안 그러면 그 집 2채가 나중에 누구한테 가겠어? 그 딸내미가 맨날 효녀 코스프레 하는 거. 그거 다 그 집 가로채려는 수작이야.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나는 거실과 부엌 사이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 기분을 형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마치 언제 죽어서 재산을 나눠줄지 모르는 짐짝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우 씨한테도 말해뒀어. 이번에 민준이가 서울대 간 게 좋은 기회라고. 이때 말 꺼내자고. 어차피 노인네들 손주 잘 되는 거 보면 마음 약해지잖아. 이때가 제일 물렁할 때라고. 안양에 있는 그 아파트, 민준이 앞으로 명예 이전해달라고 하자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음물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섬뜩할 정도로 가벼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평생 너무 편하게 산 노인네라. 요즘 집값이 얼만지 알기나 하겠어? 아직도 500만 원, 0만 원이 큰돈인 줄 안다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평생 아무것도 못 받아. 전화기 저편에서 뭐라고 했는지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 딸이 제일 여우라니까. 뭐든 자기가 다 챙겨주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마다 직접 차로 모셔다 주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효녀인 줄 알겠어. 내 말 믿어. 그 딸내미는 벌써 다 계산 끝났어. 노인네 죽으면 바로 유언장 들고 나올걸.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살며시 닫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을 보자기에 넣어 축하금 봉투를 만졌습니다. 한 달 밥값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내 진심이었는데 이제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치욕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까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귀찮아하던 표정, 그리고 축하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바뀌던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바늘에 계속 찔리는 것 같았어요. 더 슬펐던 것은 그녀가 너무나 당당하게 마치 내가 그들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평생 아들 며느리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쁜 마음만 품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내 작은 호의가 그들 눈에는 차지해야 할 고깃덩어리로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500만 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인색해서도 손주를 아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오직 돈, 집, 그리고 내가 언제쯤 모든 것을 내어놓을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요. 이 축하금은 줄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내 체면을 지키면서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얕보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아직 뚜렷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축하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방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보자기를 부서질세라 두 손으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조금 들어왔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어컨 바람이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한 겹 한 겹 서리가 끼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방문 밖에서 국자가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환풍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병석에 누워 꼼짝도 못하던 그 몇 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집안의 소변기 처리, 약 바르기, 목욕, 밤샘 간호는 전부 나와 딸 둘이서 번갈아 했습니다. 딸은 매주 인천에서 차를 몰고 왔고 사위까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밤에는 거실 바닥에서 잤죠. 아들은요? 한 달에 한두 번 오면 많이 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집에 발을 들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어미 마음에 멍이 드니까요. 차라리 내가 삼키고 말자고 생각했죠. 남편이 임종 직전 내 손을 잡고 한 말이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여보, 집은 절대로 쉽게 넘겨주지 마. 그게 당신 노후의 마지막 보루야. 안 그러면 저들이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 취급할 거야. 당시에는 내가 남편에게 너무 의심이 많다고 웃어넘겼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는 눈을 감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가 나보다 더 정확히 본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당신에게 무심하거나 심지어 본체 만체합니다. 하지만 당신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으면 그제야 주위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언제쯤 손을 놓을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정리한 뒤 나는 곧바로 각자의 몫으로 아들에게 500만 원, 딸에게 500만 원을 떼어주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저희 둘 다 버는데 엄마 쓰세요. 딸은 정말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받았죠. 며느리는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공평하시네요.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이러면 나중에 저희도 할 말 없죠. 하지만 나중에 들으니 밖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 중에 겨우 적어준 거 우리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입막음한 거지. 그때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줘도 그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요. 그 후로 내가 한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딸이 나를 인천집으로 데려가 반년 넘게 돌봐주었습니다. 정신과에도 데려가주고 공원에 산책도 같이 가주었습니다. 밤에는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생선을 구워주고 발톱까지 깎아주었죠. 한 번은 장염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사위가 차를 몰고 와 응급실에 데려가 초음파 검사까지 받게 했습니다.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안방을 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며느리가 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딸내미 참 똑똑해. 먼저 사람을 데려가서 마음을 산 다음에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야. 두고 봐. 엄마는 분명히 그 집을 딸한테 줄 거야.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가슴이 아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친동생이 그런 말을 나에게 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뭐라고 했는지 사위가 가식적이라느니 피도 안 섞인 외손주가 재산에 들러붙어 있다느니 마치 내가 언제든 재산을 빼앗길 어수룩한 늙은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도 딸은 매주 반찬이며 냉동국이며 비타민을 챙겨왔습니다. 가스통을 갈아주거나 수도꼭지를 고쳐주기도 했죠. 아들은 1년에 몇 번 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우편물을 가지러 오거나 잠시 들러 2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온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밖에서 밥을 먹거나 카톡으로 형식적인 인사를 나눌 뿐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나의 인내가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축하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100장이 가지런히 붉고 선명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 장 한 장 세어보았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500만 원 정말 줘야 할까? 이걸 주는 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내 자신을 찌를 칼을 건네주는 것일까? 나는 그 전화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그 노인네라고 칭하고 명예 이전을 물건 옮기듯 쉽게 말하고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마치 횡재를 기다리는 판처럼 말하던 그 말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500만 원은 줄 수 없습니다. 내 선의가 상대의 무기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헛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그 보자기는 의자 위에 두었습니다. 안에는 5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나는 지갑을 열어 더 작은 축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소 외손녀 생일에 주려고 준비해둔 작고 깨끗한 봉투였습니다. 나는 5만 원권 지폐 10장, 50만 원을 꺼내 그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접고 조심스럽게 봉한 뒤 보자기에 다시 넣었습니다. 나머지 450만 원은 원래 봉투에 넣어 고무줄로 묶고 수건으로 감싸 내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는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구에게 복수하거나 무언가를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문득 깨달았을 뿐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내가 계속 믿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약 20분 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점심 거의 다 됐는데 나와서 좀 드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나 이따가 볼 일이 있어서 나중에 먹을게. 좀 더 쉬어야겠다. 네, 식사 안 하세요? 민준이도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다던데요. 나는 둘러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점심은 너희끼리 먹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문 밖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네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실망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설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10여 분 후 짐을 챙겨 방을 나왔을 때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네요.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처리할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봐야겠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미소가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 밥 드시고 가신다면서요. 다 차렸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일이 좀 생겼어. 지금 날씨도 더운데 늦게 가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녀가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시선은 부자연스럽게 내 손에 들린 쇼핑백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축하금은요? 제가 민준이한테 전해줄까요? 지금 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는데. 그 말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는 그녀가 그 봉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축하금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서 계좌 이체해 주는 게 편하겠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계좌로 받잖아. 현금은 번거롭지.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아, 그래요? 그래도 현금으로 받으면 더 실감이 날 텐데요. 이런 건 또 전통이잖아요. 나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해줘. 할머니가 서울대 합격한 거 정말 기뻐한다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계단은 후텁지근했고 등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열어 원래 주려던 축하금 봉투를 꺼내 금고에 다시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손주 민준이와의 대화창을 찾았죠. 나는 한 줄의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민준아, 서울대 합격 축하한다. 할머니가 정말 기쁘구나. 이건 내 작은 성인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길 바란다. 메시지 아래 나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액란에 500영원을 입력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50만 원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탐욕을 불러일으킬 만큼 많지도 예의에 어긋날 만큼 적지도 않았습니다. 18살 학생에게 50만 원은 의미 있는 경력금이지만 결코 집 한 채를 사거나 양심과 바꿀 수 있는 수표는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나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나는 남편이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을 지키고 당신 자신도 지켜야 해. 그날 나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돈 문제를 처리했으니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머릿속은 그 먹지 못한 점심 식사, 보지 못한 민준이의 얼굴, 그리고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속 모든 비수 같은 말들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끓이는데 휴대폰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눌러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만으로도 손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는 SNS 같은 건 잘 몰랐는데 딸이 친구들 소식 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 단톡방 몇 개를 만들어줘서 가끔 들어가 보곤 했죠. 이번에는 그의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한 겹 더 내려앉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성의 한 톨 보여주지 않네. 늙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닌가 보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얼마인지 사진 한 장 없었지만 나는 그게 나를 향한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늙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 정확히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아래에는 몇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현실이 다 그렇지 뭐. 아이고, 실망스럽네. 진짜 속상하겠다는 공감의 이모티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저 구경꾼처럼 말했지만 나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노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었죠. 나는 답장도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끈 후에도 차를 따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톡을 열어 손주 민준이와의 대화 기록을 보았습니다. 전날 메시지와 함께 50만 원 송금 기록을 보냈는데 답장도 전화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밤새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밥만 먹어도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생선 한 토막 구워주면 할머니가 구워준 게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하던 아이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직접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아예 그 돈을 보지도 못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차상 옆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감사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마음속에 내가 아직 남아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축하금 받았니? 어제 내가 돈 보냈는데.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아, 네, 봤대요. 근데 왜 그렇게 조금 주셨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원래 어머니께서 예전처럼 통 크게 주실 줄 알았나 봐요. 50만 원 보고 좀 실망한 것 같던데 차마 말은 못하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신다더니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어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왔다. 전화기 저편에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말투가 갑자기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거라도 있어요? 어제 저희 집에 오셨을 때부터 좀 이상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냐. 그냥 너무 더워서 그랬어. 나는 진실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쳤습니다. 늙은이 정말 지치더군요. 싸우기도 설명하기도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도 지쳤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모든 걸 속에 담아두고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봐서요.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득 인천에 있는 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돌봐달라던 난초는 잘 있는지, 내가 사준 보온병은 잘 쓰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집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 마시고 싶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경계할 필요도 없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느끼기 위해 있는 것이지 맞서 싸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운 게 아니라 악했습니다. 안부 한마디 건네기조차 두렵게 만들 만큼요. 그날 저녁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딸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니, 그냥 내일 집에 있는지 궁금해서. 잠깐 들를까 하고. 당연히 있지. 엄마 오는데 내가 어딜 가. 내일 연차 내고 같이 장 보러 가자. 햇볕도 좀 쬐고. 요즘 엄마 목소리가 안 좋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 얼굴도 안 보고 목소리가 안 좋은 걸 어떻게 아니? 다 들려. 목소리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잖아. 분명히 답답한 일 있었지? 이런 말은 대단한 진리가 아니지만 귓가에 들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딸은 항상 그랬습니다. 간단한 관심의 한마디가 하루 종일 불편했던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딸은 일찌감치 출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내 손에 들린 쇼핑백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요즘 밥 잘 안 챙겨 먹었지? 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먹었어. 입맛은 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그래. 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의 에어컨은 적당했고 자리에 앉자마자 잠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딸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큰 후에는 안방을 내 객실로 남겨두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편하게 지내야 한다면서요. 그 집의 난초는 여전히 잘 자라고 있었고 차상 위에는 내가 지난번에 준 과자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면 같이 차랑 먹으려고 아껴뒀지. 점심으로 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을 끓였습니다. 무와 대파, 대추, 그리고 약간의 생강을 넣어 푹 끓인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밥은 현미를 섞어지어 이가 좋지 않은 나도 씹기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딸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와 닿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동생네가 내가 편애한다고 생각할까? 딸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그냥 나중에 다들 그 집 두 채 때문에 싸우는 게 싫어서.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그건 전부 엄마 거야. 엄마가 어떻게 나누든 그건 엄마 결정이고 나는 상관없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나는 고개를 숙여 딸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냥 엄마가 나중에 아플 때 나를 제일 먼저 떠올려줬으면 좋겠어. 그게 집보다 중요해. 코끝이 찡해졌지만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유산놀이고 나한테 붙어있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말하라고 해. 내 입은 밥 먹으라고 있는 거지. 남한테 변명하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딸은 또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마음고생 심한 거 알아. 아무 설명 안 해도 돼. 난 남이 아니잖아. 힘들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살아. 난 사람들 말 신경 안 써. 엄마가 돈을 얼마나 가져오든 누구한테 뭘 남겨주든 상관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딸은 입에 발린 말을 할 줄 모르고 옷도 수수하게 입으며 대단한 부잣집에 시집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안심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걱정시킨 적이 없었고 내가 아플 때, 슬플 때, 걷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은 항상 딸이었습니다. 딸은 나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한 적이 없지만 누구보다 많은 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식탁에 앉아 집문서 2개와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펜 한 자루, 백지 메모지, 설탕 없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떨리는 내 2손이 있었습니다. 이 집 2채, 하나는 지금 내가 사는 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벽지도 낡았지만 살기에는 익숙합니다. 다른 하나는 길 건너편에 임대용으로 사둔 집입니다. 월세 100만 원이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 집 시세가 최소 10억은 넘을 거라고 했지만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 집이 매달 나를 안심하고 잠들게 해준다는 것만 압니다. 통장의 3억 원은 지난 세월 동안 아껴서 모은 돈입니다. 나는 여행도 명품도 사지 않습니다. 보험도 더 이상 들지 않고요. 아무리 보험을 들어도 내 손에 돈이 있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과 이 2채의 집이 지금 내 생명줄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남의 계산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날 나는 예전에 이웃이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로 말투가 정중하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집으로 초대해 차를 마시며 신탁과 유언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손자에게 집 명의를 넘겨주면 제 노후가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의를 넘겨주시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 소유가 됩니다. 어머님의 미래는 그 아드님과 며느님의 태도에 달리게 되겠죠. 그럼 지금 주면 안 되겠군요. 권하지 않습니다. 신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전에는 어머님께서 거주하시거나 수익을 얻으시고 사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거죠. 또는 유언장을 통해 명확한 의사를 남겨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는 내 미간이 여전히 찌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돈이 어머님 손에 있을 때 발언권이 있습니다. 한 번 넘어가면 도장을 찍은 선물처럼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월세를 받는 집을 생전 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익자는 나 자신으로 하여 사망 전까지 월세를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 그 집은 자동으로 내 외손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도록 했습니다. 단, 그 아이가 만 30세가 되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을 때만 이 집을 매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설정이 그 아이가 할머니 유산에 기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낡은 집은 딸에게 남겨주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딸은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지만 항상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딸이 그 비수 같은 말들 속에서 상처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필 유언장을 썼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 유언을 남기는 이유는 누가 입에 발린 말을 잘해서도 누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예금도 세 몫으로 나누어 설정했습니다. 한 몫은 내가 쓰고 한 몫은 임종시 의료비로 준비하고 나머지 한 몫은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단, 그 부분은 내가 죽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새 금고를 사서 자물쇠를 걸고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가장 신뢰하는 이웃인 영희 엄마에게 맡기고 쪽지를 함께 주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딸에게 연락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문득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내가 떠난 후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깨끗하게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습니다. 밤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많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중에 엄마가 정말 없으면 책상 2번째 서랍에 있는 편지 꼭 꺼내보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잘 계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가겠다는 게 아니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너한테 짐을 남길 수는 없다는 뜻이야.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곁에 사람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남의 계산 속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은 압니다. 이 일들을 처리한 후 나는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변호사를 만나보지 않고 신탁을 모르고 유언장 쓰는 것을 꺼립니다. 너무 이르거나 불길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른을 넘게 살아보니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답답해도 참고 손해를 봐도 참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가정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으로 기저귀를 빨고 손으로 새우 껍질을 깠습니다. 남편이 2년 동안 아팠을 때도 간병인 한 번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는 더더욱 혼자 조용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나는 정말 지쳤고 또한 깨어났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 식사, 나눔 활동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장소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곳의 할머니들은 나보다 더 활발했습니다. 첫날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에 김할머니가 어묵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새 식구 안내, 처십은 이걸로 해.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매주 2번씩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밥을 먹고 노래 교실에도 가고 게이트볼도 칩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이모티콘을 보내는 법도 배웠고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주문하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누군가 나를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에서 하는 노인미디어 기초반에 등록해 영상 찍고 편집하는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딸은 이 사실을 알고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으며 내가 자기보다 더 힙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나를 기쁘게 한 작은 일 하나를 기록합니다. 꽃이 피었다. 영희 엄마가 사과 2개를 주었다. 동네 식당에서 오늘 무료로 따뜻한 국을 주었다. 이런 작은 일들이 하루 중 가장 확실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딸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반찬을 가져오고 때로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온라인 여행 강좌를 신청해 주겠다며 함께 일본 홋카이도 단풍 구경, 온라인 투어를 보았습니다. 딸이 정말로 한번 가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일은 넘어서 무슨 해외여행이야? 라고 말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돈도 있고 여권도 있고 걸을 다리도 있는데 왜 못 가?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겨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10년 동안 먼지 쌓인 여행 가방을 꺼내 먼지를 닦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갈 수 있다면 바다를 보고 싶다고. 나는 평생 진짜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래사장에 서서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서둘러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오고 싶다면 문은 열려 있고 오고 싶지 않다면 나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알림은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더 이상 매일 새로운 알림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끔 친척들에게서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옵니다. 이모, 요즘 잘 지내세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같은 말들. 나는 그것이 내 근황을 떠보려는 것임을 압니다. 답장하지도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남겼는지 뿐이니까요. 어느 날 시장에서 한 노인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건너편 가게에서 옷을 파는 딸에게 가려다 너무 서두르다 발을 헛디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의 무릎을 털어주며 그래도 따님이 계시니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나에게는 뒤를 돌아봐주는 자식이 한 명 있다는 사실에 한 번은 아파서 목이 쉬어 말이 나오지 않고 새벽 2시에 열이 펄펄 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버티려 했는데 결국 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딸과 사위는 두말 없이 차를 몰고 와 나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사위는 접수를 하고 딸은 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아프면 바로 말해. 참지 말고. 그날 밤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은 집도 통장도 법률 서류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당신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입니다. 요즘 나는 종종의 진력해 베란다에 앉아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봅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골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는 차를 한 잔 끓이고
라디오를 켭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나는 마침내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똑같이 늙어가겠지만 더 이상 늙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집이 있고 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나는 박순자, 억울함을 겪고서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한 여자입니다. 나레이터,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노인이 돈을 누구에게 남길지는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손주에 대한 어른의 사랑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손주를 격려하기 위해 큰돈을 마련했다가 등 뒤에서 꾸미는 계략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50만 원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소란 피우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하여 자신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자존심도 지켰습니다. 그녀의 방식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손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며느리의 입장에서, 혹은 이미 할머니가 되신 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우리 함께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태도는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과 공유는 우리가 이러한 실제 인생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는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